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8화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동생, 친구, 언니 같은 20대 자취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무종교인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직업을 가지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자취생활 2년차 27살 디자이너 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베리님 너무 귀엽죠? 네. 제가 오늘 처음 뵙고 마르타님한테 평소에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귀여우시네요. 비밀이에요. 그 이상의 얘기는. 험담한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저희 관계를 위해 이제 조용히 해주시고. 그러면은 2년 전에 직장 때문에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학교 졸업을 2년 전에 하신 거예요? 아니요. 대학교 졸업은 3년 전에 했고요. 저는 한 1년 정도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서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직업을 하고 싶은데 네.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 그런지 패키지 디자인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됐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에요, 나름. 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직장도 어쨌든 서울에 있으니까 타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자취하신다는 얘기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본가 살짝 얘기하셨는데 어디세요? 본가가? 충남 아산이라고 아세요? 알죠. 제가 천안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산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아산에서 천안? 네네, 천안. 천안에서 사셨으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셨어요? 천안에서 2년 정도 살았죠. 2년이요? 네. 혹시 어떤 여자친구 때문에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제 여자친구 때문에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천안에 2년 살았던 건 대학교 때문에 살았었죠. 맞다. 미국님 학교 지금 논란되고 있는 그 학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맞죠? 굉장히 논란되고 있는 학교에 편입해서 다녀가지고 2년 살았어요. 처음에는 통학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참 미련했었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엄청 막히는 거야. 아침 하러. 그리고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3시간이 걸렸어요. 3시간이요? 네.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편도? 네, 편도로. 그래서 1교시 수업 있는 날에는 6시 전에 집에서 나가야 되고 네. 그리고 저희 과가 끝나고 과운동, 봉사활동 이런 게 많아서 빨리 끝나요. 8, 9시예요. 그럼 집에 가면 12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했더니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취를 해야겠다 해서 자취를 2년간 했었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베리님도 그러니까 지금 출퇴근에 이제 자취하시니까 혹시 댁에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달 정도 지금 집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월세를 살다가 이번에 전세로 이사하게 됐는데 와, 전세. 그 사이에 한 달 정도 텀이 있었어요. 텀이 왜 있었냐면 제가 전세 대출을 알아보다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많은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자를 싸게 무조건 이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은 없고 해서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제가 이사 주기를 잘 맞췄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충남 아산에서 매일매일 출퇴근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왕복으로 넉넉히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기차 타고 다니셨나요? 아침에는 고속버스 타고 약간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서 고속버스를 타고 회사에 와서 일 열심히 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야우리에서 타셨나요? 고속버스? 아니요. 저희 집은 야우리에서도 한 30분 정도 가야 되고요. 네. 아는 척 해보려다가 지금 실패했어요. 미국님은 야우리 쪽 사셨어요? 야우리랑 멀지 않았는데 근데 고속버스를 제가 거의 졸업할 때쯤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알고 보니까 고속버스가
학생 할인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정말 싸게 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근데 기차는 비싸거든요. 기차가 거의 한 9,000원, 9,000 얼마였고 한 번에? 네, 서울까지 가는 게. 그러면은 1일에 그럼 왕복해가지고 근 2만 원 돈이 드는 거네요? 근데 그거 말고도 대중교통 비용이 필요하죠. 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기차역까지 가는데 들고 또 기차역 내려서 또 버스를 타야 되니까. 근데 고속터미널은 한 3,800원, 4,000원 정도인 거죠. 근데 물론 전 그걸 이용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해서 왔는데 그때 당시는 전철이랑 천안 버스랑 환승이 안 됐었어요. 지금도 안 돼요. 아, 지금? 서울이 정말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와, 그러면은 네. 몸에 피로는 피로대로 쌓이고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들고 그럼 진짜 자취가 어떻게 보면 필수네요. 그쵸? 아닌가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수업만 듣는 거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과운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집에 12시에 들어갔다가 6시에 나오려면 못해도 한 5시엔 일어나야 되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과제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취를 할 수밖에 없었죠. 되게 슬프다. 뭔가 길에 시간을 버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좀 뭔가 그러네요. 민망하긴 한데 저도 자취를 해보긴 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20대였는데 아빠하고 대판 싸우고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이럴 거면 너 나가.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 나갈게 이러고선 바로 다음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보라매 쪽에서 잠깐 살았는데 그때 제가 수입이 200만 원 조금 넘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200만 원 좀 넘었다는 새 전이니까 이제 새우 하면은 100 얼마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제 저한테. 근데 이게 제가 급히 알아봐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뭐 베리님처럼 똑똑하게 뭐 그런 제도를 안 알아봐서 그런지 아니다. 어쩌면 그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마르타님 20대였으면 저기요. 저 50대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월세가 5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리비가 이제 4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 식비하고 공과금 하니까 적금이 뭐예요, 진짜. 숨만 껄떡껄떡 그냥 넘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와, 진짜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싶었는데, 그래서 3달 살고 그냥 들어갔는데, 제가 무서운 경험을 했었어요, 자취하면서. 들어보실래요? 네, 궁금합니다. 베리님도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해요. 지금 별로 표정이 상사 눈치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의 연장선이신 것 업무 같아요. 연장인가 봐, 진짜. 야근비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집이 원룸이었어요. 그 빌트인에도 이제 냉장고하고 이제 뭐 이런 거 등등 있고 되게 조그만 데였는데 혼자 자니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 자꾸 꼬셔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자자고 이제 해가지고 동생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상하게 올 때마다 동생이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뒤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잠자리가 바뀌어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때 이제 똑똑히 기억해 주말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자다가 이렇게 아침녘쯤에 깬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동생이 저한테 이제 언니 나 갈게 쳐쳤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벌써 가요? 이러니까 그냥 피곤하고 해서 그냥 집에서 가서 자게 이래가지고 이제 동생 가고 보내고 그리고 전 다시 잤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그래서 나 피곤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동생한테 연락을 했죠. 잘 들어갔냐? 근데 왜 그러냐? 왜 갑자기 그렇게 갔냐? 이러니까 동생이 언니가 겁이 많으니까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사실 언니네 집 갈 때마다 뭐가 보인다고 이러는 거예요. 동생이 원래 그런 능력이 있나요? 약간 영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동생이 그 꿈도 되게 좀 잘 꾸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그쵸? 여튼 근데 그래서 저 놀래가지고 뭐? 이러니까 원래 뭔가 조금 보이긴 했는데 그 일찍 간 날 있잖아요. 네. 그날 또렷이 본 게 문 앞에 어떤 꼬마 여자애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동생이 저 버리고 이제 가고 저는 바로 가위 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거였거든요. 대소름 돋죠. 저 지금 너무 소름 돋는데 그래서 얘기하면서도? 3달 만에 나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핑계고 진짜 더 무서웠던 거는 돈이 진짜 역시 귀신보다 무서운 예. 세금. 맞아요. 저 진짜 귀신보다 돈이 무섭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집값 비싸다 막 하잖아요. 근데 네. 체감 못했다가 그때 집 알아보다가 이제 헉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 50만 원 냈는데
그 월세 50집이 침대가 안 들어갈 정도로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돈 없으면은 귀신 따위는 무섭지도 않겠다라는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베리님 혹시 귀신을 믿으시나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귀신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귀신이요? 그냥 무서운데. 네, 약간 무섭다. 네. 왜 공포 영화 나오는 그런 거? 주온 나오는 엄마 귀신 이런 거? 그런 거랑은 다르고요. 그냥 뭔가 소름 끼치잖아요. 사실 전 공포 영화는 안 보는데. 그러니까 베리님 말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귀신이 뭐 사람 형태고 막 입 찢어지고 이런 모양보다는 네. 그냥 뭔가 희뿌옇지만 흐리멍텅하지만 뭔가 무섭고 소름 끼치는 존재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몸에 얹혀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점에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뭐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내 어깨 위에 네네. 있는 게 무섭다라는 거죠. 베리님 어깨 위에 뭐 앉아 사람들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막 엑소시스트? 네네네. 네, 그런 프로그램 보면요. 막 사람들한테 얹혀서 사람들 괴롭혀서 그 무당에서 막 쫓고 굿 같은 걸 해주잖아요. 약간 그런 거 보면 되게 소름 돋고 그냥 제 몸에 붙었다고 생각했을 때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미곰님은 근데 갑자기 귀신 얘기를 왜 미곰님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한 거는 마르타님이 귀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무섭죠. 이거 여름 특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많이 놀라셨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귀신에 대한 것들이 좀 나름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 종교가 없으시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궁금했어요. 뭐 저는 기독교적인 이 귀신의 해석은 귀신이라는 것은 뭔가 악한 영이고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영인 거죠. 이게 실체가 있는 육이 없고 근데 그 귀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는 사실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건 존재하지만 어떻게 악한 영이 됐는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 갑자기 목사님한테 돌발 질문이 하고 싶어졌어요. 이거 끝나면은 여쭤봐야겠다. 그 신과 함께는 진짠가요, 거짓인가요가 갑자기 여쭤보고 싶어졌어요. 신과 함께는 기본적으로 불교 사상에 있는 지옥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지옥의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사실 그거와는 좀 다른 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구원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기독교 다니시는 분 중에서 신과 함께 저런 거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문화로 보고 그리고 그거 보면서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게 저예요. 네. 근데 그러면 물론 우리가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안 하잖아요. 그냥 나 착하게 살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나쁘게 살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미국님이 정답을 되게 잘 말해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정답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다. 아까 근데 우리 집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보증금 500에 월세 50이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그런 콩알 만한 방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베리님 혹시 서울 집값 미쳤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취하면서 되게 힘들었다 한 점. 항상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그거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이모한테 제가 전세로 이사 갔다고 자랑을 했어요. 이모 나 월세 살다가 전세로 이사 갔다고. 근데 전세 9천만 원인데 우리 집 몇 평이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이모는 참고로 천안에 살고 있는데 이모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15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은 10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4.5평이거든요. 아 진짜요?
전세 얼마나 그러셨죠? 전세 9천만 원이요. 9천만 원에 네. 4.5평. 와. 그럴 때 조금 현타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 돈 열심히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패키지 디자인은 네.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제가 패키지 디자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대학교 때 공모전을 나갔어요. 근데 제가 막 자발적으로 해서 나간 건 아니었고요. 그냥 수업 시간 때 교수님의 추천으로 막 작업을 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오, 인재. 자랑은 아닌데 수상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상인지도 몰랐는데 학교에서 기사도 내준 거예요. 제 이름을 따서. 우와. 저희 처음 들었어요. 구글링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되게 약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제가 막 열심히 하긴 했지만 막 그 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막상 상을 그렇게 받고 하니 주변에서 막 축하해주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그 분야가 재밌고 여태까지 많이 들었던 수업 중에서는 제일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아서 이 길을 걷게 되었어요. 아, 이게 네.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게 그 전공 과목에 있는 거군요. 네, 전공 과목에 뭐 저는 시각 네. 디자인 하다가 이제 파생된 네. 개념으로 알고서는 이제 한 거였고 이제 네. 그러니까 저도 시각 디자인 전공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뭐 그냥 광고 디자인이 네. 있고 뭐 등등 있어요. 등등등등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체육과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체육과 같은 경우는 가면은 배우는 것들이 뭐 이론적인 뭐 운동 생리학이나 뭐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실기 과목으로 해서 뭐 축구, 배드민턴, 뭐 에어로빅, 뭐 테니스, 골프, 뭐 웨이트 이렇게 다양한 그 종목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잘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따로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선택하신 거였죠?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리님이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처음에는 그 웨이트를 하려고 했었어요. 웨이트 수업에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남자애들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여서 그걸 했다가 학교에 저희 과에는 유아체육과가 없었어요. 다른 학교는 있었을 텐데 근데 유아체육 그쪽 업체에서 와가지고 약간 스카웃 제의가 왔었죠. 그래서 그걸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더 하고 싶어서 특수체육을 하게 된 거죠. 장애인 체육을 접하고 나서. 갑자기 미곰님 머리 뒤로 후광이 막 보이지 않아요? 아,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바로 직장 내 갑질이죠. 그렇죠? 신고하세요. 베리님은 2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 아직 애기죠. 자취 애기로.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아낀 동생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친구는 자취 11년 했어요. 진짜 오래 했죠. 근데 그 동생은 본가가 군산이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에 진작 와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11년이 된 건데 그 친구 경우는 임금이 이상하게 걔가 다니는 곳마다 되게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 30이 다 됐는데 적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준비하면서 아예 빚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여태껏 그러면은 미안한 얘기인데 여윳돈 어떻게 했냐 이랬더니 언니가 내 월급 받고 서울에서 생활하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러면은 그냥 군산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엄마 집에서 살면서 직장 다니고 하면은 진작에 그 결혼 자금도 모으고 했지 않겠냐 했더니 그 친구 얘기가 이제 군산에는 아예 디자인 계열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고 그다음에 대전 쪽 알아봤더니 연봉이 거의 1,000만 원 깎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차피 이거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걔가 실급여가 200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세후가 근데 그러니까 30살 처자가 세후 200 초반을 받고 이제 뭐 월세에다 뭐에다 하니까 이제 돈이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 시집 갈 때 목돈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이게 진짜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베리님 혹시 친구들도 학교나 취업 때문에 이제 서울로 오시는 분 많으세요? 베리님은 회사 때문에 오신 경우잖아요. 네. 그렇죠? 제 고향 친구들을 봤을 때 10명 중 5명은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시들 게 디자인밖에 없어서 그런데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충남 아산에는 디자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4개 오. 밖에 없어요. 세네 개면 되게 경쟁률 치열하지 않아요? 경쟁률이 치열하기보다는 안 가려고 하죠. 아, 네. 우선 회사가 규모가 진짜 작아요. 뭐 제가 인턴 생활을 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도 한 4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회사라고 막 번지르르한 그런 디자인 회사가 아니고요. 그냥 흔히 보시는 간판 회사나 뭐 명함 회사 아니면 전단지 회사 이런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학교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직장 때문에 오는 친구들 그럼 그 친구들 다 자취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취를 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공님처럼 처음에는 그냥 통근이나 통학을 하려고 하다가 힘들어서 자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죠. 개인 시간이 없겠네요. 전혀 없을 것 같은 게 그래도 TV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막 출퇴근 시간이 진짜 3시간 걸려서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가정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젊은 20대 청년이 그렇게 하기에는 왜냐면 여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뭐가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 시간이나 뭐 친구들 만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지내면 주말에는 뻗어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렇죠. 되게 안쓰럽다. 안쓰러운 청춘들이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학교 때문에 자취하는 친구가 많냐라고 계속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던 게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걸요? 그 학교 주변에 원룸이나 하숙집 많잖아요. 학교 주변에 특히. 근데 그분들이 학교 기숙사를 반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 새로 건립하는 거를 반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본인들 손님 영업 떨어질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 이거 보면서 못돼 처먹은 연놈들 같으냐고 잠깐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한테는 이게 생기가 걸린 거잖아요. 삶의 질도 달린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집 하나씩 갖고 이렇게 돌린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이 학생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건데 굳이 그런 거를 막아가면서 자기 뱃속을 이렇게 채우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님 이해하시나 봐. 어떻게? 저는 사실 네. 그분들 마음도 좀 이해가 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어쨌든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하면 기숙사가 들어옴으로써 그분들의 그 수익이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오려는 애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좀 더 비싸게 받고 좀 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이제 기숙사라는 대안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주변에 하숙집 하거나 그런 하신 분들이 없어서 그냥 에이씨 욕심쟁이네라고 하는데 막상 내 주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아 그치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돈 빼서 딴 데다 투자해라.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학생들이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걔네 알바해가지고 그 월세 얼마나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다 부모 주머니나 아니면은 진짜 걔네가 이제 알바하거나 이제 알바해서 이제 솔직히 100% 다는 안 될 것 같고 충당 조금은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걔네 주머니에서 꼭 뺏고 싶냐 이거죠. 그 부모 주머니에서 꼭 뺏고 싶냐. 저는 그래서 좀 그거는 보면서 되게 다들 진짜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거로 지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마르타님 말씀도 전 이해가 가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이 짧은 거죠. 그것까지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무슨 돈을 버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베리님, 혹시 베리님은 종교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무종교인으로서 기독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에 대해서는 진짜 백지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흔히 네.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뭐 때문에라도 교회에 한번 가거나 얘기를 들어보았을 법도 하신데 그런 적 없으셨나요? 교회를 중학교 때 딱 한 번 간 적이 있긴 했었어요. 있는데 그것도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가죠. 네, 그래서 밥 먹으러 어디 갔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기 교회 가면 밥 준대요. 그래서 오면 문화상품권도 주고 밥도 주고 선물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봤죠. 근데 솔직히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다기보다는 친구들이랑 친목이 더 재밌고 즐거워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그냥 진짜 그렇게 하던지 말던지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저는 자연스러운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친구, 그러니까 저하고 동갑인 친구, 무종교인인 친구 같은 경우는 교회를 저하고 한번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나 아무래도 속에 악마가 있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 하면은 그에 대한 반박이 안에서 막 자꾸 하나씩 떠오른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는데. 아 진짜요? 나 지금 악마가 있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난 기독교하고 안 맞아. 약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미국님 친구도 무종교인 많지 않아요? 그쵸. 주변에 무종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예 믿지 않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예 무종교인이고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기독교 욕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근데 차라리 이 베리님 같은 분을 저는 더 전도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굳이 기독교 싫다고 욕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좋은 거만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하기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베리님 같은 분한테는 그냥 뭐 마르타님이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어. 나랑 같이 예수님 마음에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얘기를 해줘요. 저는 무종교인 친구한테 만나면 나 이번 교회에서 뭐 했어? 뭐 선교 다녀왔어? 뭐 했어? 뭐 찬양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냥 이 정도 얘기하고 말아요. 그러면은 좀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해서 베리님 마태복음에는 말이에요. 이러면은 들으시겠어요?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진짜 웃긴다. 근데 그쵸? 제가 평소에 기독교라는 걸 아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의 뭔가 행동이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는 뭐지? 되게 궁금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가 저는 가장 큰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본이 안 됐나 봐요. 저 오늘 집 가서 회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정말 제가 말을 되게 쉽게 했는데 제 주변 한 사람들한테도 못하죠. 왜냐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좀 분명히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분명히 좀 악한 부분도 보였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저는 그게 더 전도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무종교인인 분들한테 전도하는 게 뭐 무종교인이든 아무튼 관심이 없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 그게 맞는 게 사실 나는 너가 믿는 거 관심 없어. 나는 사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 사람이 믿는 게 뭔지 궁금하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갑자기 겸허해졌어요. 왜요? 성령님 오셨나 봐요. 그런 말 하면 베리님 당황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어디 뭐 귀신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 조용하면 귀신 지나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그렇죠. 맞아요. 네. 베리님, 우리 세대 차이 느낀다. 그 베리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못 들어요. 이렇게 세대 차이 나고요. 네. 우리 다채로운 연령대 초대하고 있으니까요. 70대 분들도 꼭 와주세요. 사실 저는 오늘 베리님을 초대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방송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만 와서 기독교인들만 아는 용어를 떠드는 것보다 분명 우리는 믿지 않은 분들을 복음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 사실 기독교인들의 지향점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분명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르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리님 굉장히 노말한 상황이신 거죠. 그래서 전 지금 오늘 방송이 참 기쁩니다. 그러면 베리님 주변에 친구들 중에 기독교인 없어요? 그러니까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건 아시죠? 아, 네. 보통 예, 네. 일요일에만 가는 사람이요. 아, 그런 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거든요. 평상시엔 안 가고 일요일에만.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예 교회 관련된 활동을 안 하고 아, 그냥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건 이제 일요일날 이제 예배만 드리는 거죠. 이제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주변에? 아니면 봉사하는 친구나? 솔직히 어렸을 때는 좀 그래도 몇 명 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대 되고 나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친구가 있긴 한데 교회를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친구가 그냥 무종교인인 줄 알았는데 저 같은 무종교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앙심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면 친구가 무서운 꿈을 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엄마를 불러. 엄마를 불러. 아니요. 엄마. 무서운 꿈 꿨다 해서 아 그러냐고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친구가 그래서 그날 밤에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잤다는 거예요. 귀여운데.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교회를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20년 친구인 것 같은데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뭔가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말했던 걸로 얘가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교회는 안 가니까 솔직히 아, 얘가 기독교인인 게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저희가 네. 많이 하는 말이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난한 성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아, 진짜? 본인을 굉장히 잘 알고 있네요. 네, 친구가. 자기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네. 가나안이라는 말 뜻을 아시나요? 아니요, 관심 없어서 듣고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흘려주셔서 욕 안 하시고. 그래서 너무 웃기네요. 근데 지금 아까 베리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어렸을 땐 좀 있었는데 이제 크니까 안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미국님 별로 나이 차이 안 나죠? 별로 안 나죠. 그럼 우리라고 퉁칠게요. 네, 퉁치세요. 우리 어릴 때는 왜 중고등부 때 약간 교회 다닌다 이러면은 애들이 약간 오 힙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막 악기 배우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 모임 되게 많잖아요.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니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님 때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 친구들? 저희는 사실 교회 다니는 거가 힙하다기보다는 이 또래들의 그 무리가 교회 안에 있었죠. 예를 들어서 내 학교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 애들끼리 이렇게 노는 무리가 있는 거죠. 우리 학생 때는 무리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놀러 다녔던 거죠. 뭐 사실 그 안에서 기타도 배우고 뭐 춤추는 애들은 춤도 추고 뭐 파티도 하고 하는데 신앙심보다는 일단 놀러. 그래서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어렸을 땐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지나가면은 자기 삶이 중요해져가지고 이제 약간 교회에서 멀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각자의 뭐 시험 들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멀어지는 건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제 베리님은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베리님은 혹시 교회 문화 좀 괜찮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처음 들어보셨어요? 무언가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언가를 막 배울 수 있고 피아노라든지 막 기타 이런 거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힙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러면 세련되다 후지다. 솔직히 말해요 지금. 일단 세련은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네. 말씀하시기 전에 입이 약간 약간 이런 입이 약간 오므러졌어. 네, 저도 후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문화 왜 후질까요? 시대에 못 따라가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 기타를 막 가르치고 치는 게 그 시절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세상에서도 약간 힙한 그런 거였는데 아직 그게 머물러 있는 거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것만 고수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한 지가 9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So What이라는 어떤 제목의 노래가 핑크 노래. 아니에요. 원더걸스. 네? 원더걸스 아니에요. 아니요. 그 So What이고
시기적으로 비슷해요.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와시라는 어떤 힙합 하는 사람이 그 찬양을 랩으로 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막 그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랩하시는 건가요 지금? 시동 거시는 것 같은데?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비트박스 할 줄 아세요, 베리님? 아무튼 뭐 응. 그 한데 뭐 피처링 길미 씨 아세요? 길미 씨? 알죠. 네, 알죠. 하고 네. 그래서 우와 이거 좋다. 그래서 제가 교회 형한테 형 이런 것도 우리가 찬양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양이란 건 어쨌든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근데 찬양이라고 보기에는 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찬양을 랩으로 한다라는 거를 교회에서는 아직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을 하죠. 저 맞아요. 그러니까 예. BY가 쇼미더머니에서 빵 터트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는데 아직도 교회 내에서 찬양을 랩으로 한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그리고 뭐 성도님들이 저거 찬양인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예수쟁이님, 네. 화곡동 예수쟁이님 오셨을 때 이제 미국님이 집에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아마 그 아이상님 있는 DIJ? 네. 예, 그 노래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차 안에. 네네네. 근데 그때 예수쟁이님이 그랬어요. 아니 경건한 찬양을 이렇게 한다고? 약간 이렇게 맞아요. 예,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찬양이 이렇게 약간 레게 장르도 변모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 힙합 장르도 변모도 되는구나. 괜찮다. 처음 알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 청년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건가? 그러면 베리님 BY 아시죠? 네. BY가 그 쇼미더머니에서 어쨌든 우승을 하면서 기독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랩들을 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냥 BY라는 사람이 뭐 우승을 했다 정도만 알고 기독교 네. 이런 건 모르셨군요. 네, 하나도 몰랐어요. 왜냐면 기독교화에선 정말 핫 이슈였거든요. 진짜 핫했거든요. 네. 그럼 이거 약간 우리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뭐 베리님이 워낙 관심이 없으셔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뭐 BY 때문에 뭐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막 댓글들도 막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베리님을 왜 불렀냐면은 베리님이 되게 생각이 꽉 차 있는 청년이에요. 제가 아는 이렇게 손에 꼽는 20대 청년 중에. 근데 그리고 되게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이에요.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잘 알고 저한테 신조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듣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독교에 진짜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교계에서 반성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독교는 전혀 트렌드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이 못 들어봤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약간 이런 의견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라는 문화에 어쨌든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아예 접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 또한 그렇죠. 저 또한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베리님한테 따로 부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리님 주변에 이제 기독교인 친구가 많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물어봐 달라 이제 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귀여운 답변이 있었던 질문이 뭐냐면은 제가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된다. 그럼 그 계기가 어떤 걸까요? 이거를 이제 물어봤는데 베리님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너무 솔직하고. 그렇죠.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교회 좋아하는 오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제 생에 처음으로 고백했다가 까인 오빠인데. 혹시 아니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삐 처리하겠습니다. 찾습니다. 에어맥스 즐겨 신고 불가리 불러 뿌리던 왜 그때 날 찾니? 나 괜찮은 여잔데. 삐 처리 안 해도 되나요 이거? 그때 그래서 근데 저도 그 오빠 있을 때 교회 진짜 열심히 나갔거든요. 교회 수련회 가고 그 다음에 금요철에 가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가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종교에 관심 없는 친구들을 부르려면은 교회에 훈남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쵸. 교회에 예를 들어서 차은우 같이 생긴 사람이 오면은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뭔가 정말 그런다면은 갈만하지 않을까요? 베리님은요? 베리님은? 근데 아마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제 친구분은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쫓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랑꾼이다.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절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베리님은 어떤 계기로 가겠다 하면은 그 계기가 어떤 걸 것 같아요? 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일이 안 풀려요 이런 거? 아니면 뭐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종교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왜요? 네. 왜요? 저는 약간 저만의 그 신조가 좀 중요한 사람이라서 다른 거에 대한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요. 네. 네, 그거를 받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믿어서 이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미곰님 약간 감동받은 표정이야 지금. 저는 사실 교회를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네. 오. 왜냐면 저는 네. 다니고 있고 그래서 방금 베리님 말씀하신데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학생 때는 보통 친구들 따라 그렇죠. 정말 특이 케이스는 어떤 뭐 어른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친구 따라고 성인이 돼서는 친구 따라 교회를 간다라는 얘기는 거의 드물다고 없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성인들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인생이 진짜 끝까지 가서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인생의 정말 막다른 길에 갔을 때 종교를 찾는다고 전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는 타지에 왔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고 너무 외로울 때 약간 사람들 만나러 제가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 가면 제가 아는 한인교회? 제가 아는 형이 호주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야겠다고 바로 워킹홀리데이 준비해서 갔대요.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근데 어떤 한국 사람 알게 돼서 추천한 게 너 일단 교회 나와. 그래서 거기 교회 나와서 그 사람들끼리 한인교회니까 서로 타지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니까 뭐 일자리도 거기는 집사님 내에서 뭐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커뮤니티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베리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뭔가 외로운 사람 그리고 인생의 끝에 가는 사람들이 오겠구나. 근데 그 외에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인생의 끝까지 간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이 정말 막다른 길 갔어. 근데 우리 집 뒤에 절이 있어. 그럼 절에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가죠. 근데 그 상황에 커피숍에서 신천지를 만났어. 그럼 신천지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뭐 이렇게 이단 막 저런 걸 왜 믿어? 저렇게 뭐 어디 가서 뭐 노예 생활하고 이러면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인생의 막다른 길을 갔을 때 하나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는데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이런 사회 약자 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손을 많이 내밀고 하는 게 차라리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미곰님, 베리님 같이 베리님 그럼 무신론자인가?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신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그러면 어떤 형태일까요? 토르? 타노스? 타노스도 신인가요? 타르스 신 아니죠. 아 그래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신이 있다 그러면은? 약간 백발의 할아버지? 아니요. 믿을 수 있는 존재. 귀여워. 저는 사실 외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외형을 여쭤본 거였는데. 외형이요? 네. 신이라는 게 저는 사실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제가 운동 생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공부를 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누가 정말 작정하고 설계하지 않은 이상 이런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이 없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우연적으로 이게 빵 생겨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정밀하게 잘 설계된. 네네. 그래서 신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베리님한테 무신론자냐 신이 있냐고 믿냐라고 여쭤봤냐면은
신이 있다고 믿으면은 뭐 10년이다 20년 후에라도 종교를 택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글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거랑은 좀 별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저희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이거를 믿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거가 사실 한자거든요. 왜냐면은 서양에서 들어올 때 먼저 중국을 거친 다음에 우리나라로 왔는데, 기독교라는 자체가 그리스도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개신교 믿는 것과 그리고 성당, 천주교 둘 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나로 하는 거고, 성당은 카톨릭이라고 해서 천주교고, 저희 개신교인데, 어쨌든 저희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베리님이 신을 믿는다라는 건 굉장히 희망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면 좋은데,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싫어하는 게, 나는 믿고 싶지 않은데 왜 강요하냐, 이게 그쵸? 사실 제일 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어쨌든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이 방향성에서 굉장히 같이, 우린 좋으니까 같이 좋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깜짝 질문. 그 베리님이 지금 웬만하면 안 갈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네.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보죠. 이게 베리님 말고 분명히 다른 청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굳이 종교 왜 필요해? 약간 이런 친구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면은 어때요? 베리님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무료로 커피 강습을 시켜준다. 바리스타 강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리스타 강습을 시켜준다. 그럼 오실 거예요? 무료로 바리스타 강습을 해준다면 갈 것 같아요. 오. 근데 거기에 기독교 관련된 게 껴있으면은 갔는데 좀 실망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커피 내리기 전에 기도합시다. 커피가 잘 나오게. 막 이런 거 하면은 실망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 네, 그런 것도 있고, 막 저번에도 제가 김미경 씨 강연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제가 김미경 강연을 열심히, 스타 강사가 있는데, 알아요, 저. 네. 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로 처음 보게 됐는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해서 보고 싶어서 갔는데, 강연이 총 3시간인데 2시간 동안 보험 얘기만 하더라고요. 진짜요? 김미경 씨가요? 아니요. 김미경 씨 나오기 전에 아.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만든 거죠, 그 강연을. 그래서 네. 2시간 상품 설명하고 네. 1시간 마지막에 그 김미경 씨 나와가지고 하고. 네,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기당한 기분이죠. 그쵸, 네. 낚인 기분. 그래서 가서 보험 설명만 2시간 듣고 김미경 거 10분만 듣고 나왔어요. 기분 나빠서요? 네, 너무 시간도 밥도 안 먹고 갔거든요. 음. 갔는데 너무 허비하고 이제 보험 설명 듣느냐고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런 건 안 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러면은 베리님 거기 가기 전에 어쩐지 후기가 없더라. 갔다 왔는데 후기를 네. 말 안 해줘가지고. 하여튼 그럼 가기 전에는 네. 그런 성향이 아예 안 드러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사에서 이런 거 주최합니다.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못 봤어요. 저는 그냥 메인에 스타 강사 김미경 초청 강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냥 그거에 꽂혀버린 거죠. 아. 그래서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료라는 말에 덜컥 그냥 신청을 했는데 또 당첨됐다는 거예요. 당첨이 그렇게 쉽게 되는 줄 몰랐어요. 그렇구나. 아니 재밌다. 저는 네.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에서 봤는데 뭐 몇 요일 이제 무료 이발해드립니다. 이렇게 몇십 세 이상인 분들 이런 거 보고서는 저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중장년층 분들 상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약간 젊은 층 상대로는 그런 이벤트랄까요? 그런 게 많이 없는 기분이어가지고 요즘 교회들에서 뭐 하는 거 있나요? 미국님이 지금 교회 문화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머리 해주는 거는 보통 저희가 국내 선교 해서 시골 같은 데서 할머니들은 파마 해드리고, 그리고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자르고 이걸 무료로 하는데, 그때 뭔가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아 교회에서 이걸 무료로 해준대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방금 베디님이 사기당한 것처럼 뭐 파마를 해준다고 넣고 파마는 뭐 1시간 동안 계속 뭐 야곱은 야채 곱창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젊은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어려워서 아니면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저번에 어떤 송준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송중기 아니고 송준기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웨이처치라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 특별한 한 곳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4군데에 있어요. 뭐 수원, 홍대, 이태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나아가는 방향은 제자 교육 그리고 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는 뭐 예수님 그리고 뭐 성경 이 2개만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분이 하는 게 홍대에서 버스킹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만 버스킹하지 않죠. 찬양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대중가요도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제가 그분이 인상 깊은 이유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통 일단 저희 교회 기준으로 전도국이라고 따로 있어요. 전도를 담당하는 목사님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붕어빵 나눠줘요. 근데 붕어빵이 퀄리티가 엄청나요. 아, 엄청 좋아요? 그냥 붕어빵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엄청난데 약간 이 정도의 붕어빵을 구워서 뭐 건물 가서 주기도 하고 길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 정도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믿게 됐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젊은이들의 전도를 저희처럼 뭐 청년부에서 맡긴다고 볼 수도 있긴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 청년부에서 그 전도를 했던 게 출근 시간에 그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뭐 물티슈 뭐 이런 거 나눠주는 거 근데 사실 그것도 힘들죠. 청년들이 나도 출근해야 되는데 그 이른 시간에 나가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고생하는 거에 비해 좀 효과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의 교회에서는 엄청 활발하고 그리고 뭔가 정말 효과적인 전도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게 여기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커가려면은 저희가 꼭 나눠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리님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좋은 거 같이 나누자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니까. 저는 베리님이 어쨌든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고 하시는 거에 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트렌드를 많이 잘 따라가시고 그런 거에 궁금해하시는 분인데 전혀 기독교가 궁금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처음이 믿음을 갖는 게 사실 제일 처음이죠.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어쨌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1단계에서. 그냥 나만 좋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나 뭐 어떤 걸 말을 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해달라.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분명히 만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지난주에 스마일하자님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목요 집회 가고 계속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고 그게 너무 편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 괴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님, 미국님 말은 뭐냐면 제가 그거잖아요. 뭐 이거 완전 맛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이디야에 빠졌죠? 네. 그거 이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 혼자 먹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걸 진짜 얘도 먹어보게 하고 싶어 막. 얘도 먹어보게 하고 같이 막 감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걸 얘 끌고 가가지고 사줬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님이 말이 이제 길었지만 내가 좋은 거를 갖고 이제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같이 먹어보자. 약간 이런 마음인 거죠 이제. 그렇죠. 제가 죄송해요. 제가 좀 말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셨나요 혹시? 아니요, 이해는 갔어요. 이해 갔는데
마르타님이 설명해 주신 게 더 와닿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쌈마이 같지만 다 이렇게 눈높이로. 괜찮죠?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쌈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 지인들이 쌈마이래요. 아, 그 마음도 존중합니다. 혹시 미국님 나신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죠? 제 주변에도 제가 가장 전도하고 싶은 동생이 나신교거든요. 아, 저는 베리님이 나신교인가 했거든요. 어,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막 뭐 힘들고 이러면은 뭐 누군가한테 기대기보다는 이제 나한테도 답을 찾고 나한테도 이제 기대고 나한테 기대고 스스로를. 그래서 저는 이게 나신교인가? 아, 이게 베리님이 나신교인가 싶었는데 이게 과연 시대의 흐름일까요? 아니면은 이 연령대에만 잠깐 나타나는 걸 수도 있을까요? 나신교. 나신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 그냥 본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본인의 성향. 네. 왜냐면은 그 제가 마르타님하고 어떤 얘기하다가 말했던 건데 교육학 용어로 장의존적, 장독립적이라는 그쵸, 예. 용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좀 의지를 하는 거가 더 좋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혼자서 처리를 해야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완전 적합하진 않겠지만 베리님은 장독립적인 부분이 강한 거고 그리고 종교를 갖는다는 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의존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 용어부터 설명해 주세요. 저 그거 듣고 되게 똑똑해지는 기분 들었거든요. 이게 뭐 이게 설명할게요. 이게 말 자체에 있는 건데 그냥 장의존적은 교육학적으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뭔가 습득을 할 때 이 친구가 계속 나 가르치는 교사가 더 많이 관여하고 더 약간 지도를 많이 필요하고 이 친구에게는 더욱더 많은 지도가 필요한 성향인 거고 장독립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질문하면 교사들이 질문하면 싫어하고 차라리 이걸 하고 뭐 문제 해결을 하게 혼자 두면은 혼자 해결하고 성취감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베리님은 지금 미국님 얘기 들으니까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저는 장독립적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제가 고집이 좀 있어요. 고집이 있어서 남이 얘기해줘도 잘 안 듣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냥 의견이 궁금해서 뭐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는 봐요. 근데 답정렬하고 결국에 답은 제가 원래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하고서 답도 정해져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도 결국에는 여러 뭐 다른 의견들을 들어도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 제가 나신교라는 이런 성향이랑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베리님이 성격이 한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미국님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20대에는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완전 초반까지는 제가 완전 착한 아이 증후군 걸려가지고 완전 다 퍼주고 막 그냥 얘 의견에 다 따라가고 이런 타입이었다만은 어느 순간 그러니까 20대 한 22살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완전 확 변해가지고 제 의견대로 이제 좀 끌고 나가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베리님도 그렇게 성격이 한번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네. 그러면은 이게 성향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미국님 말은. 그래서 베리님도 이렇게 하면 자꾸 전도하는 것 같은데? 베리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 박차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베리님도 한번 바뀌지 않을까? 기도해봐야겠네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옛날에는 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 약속으로 예를 들면 우리 언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일정이 있는데 그 친구는 꼭 그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제 일정을 조정을 해서 맞춰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기상청 여기 방송 오신 거는 완전 강제는 아니었다. 어머 맞네. 저 약간 아니에요. 죄책감 들고 있었거든요.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그게 혹시 언제 바뀐 거예요, 성격이? 뭐 계기가 있었나요? 그냥 이게 쌓여서 혼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 번, 두 번 이해해 주다가 보니까
저는 속에서 그냥 응어리가 남는다고 해야 되나? 음. 되게 속상하고 뭔가 쌓인 게 터져버렸구나. 네, 제 그러면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친구를 만나기 싫은 거예요. 뭐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다 이해해 주려고 하고 맞춰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친구랑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친구한테 서운한 점도 말할 줄 알게 되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성장했다. 그쵸? 그러게요. 네. 미곰님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저는 사실 완전 반대죠. 저는 원래 세상에 주인공이 전 줄 알았어요. 오늘 밤 주인공 나야나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밤뿐만 아니라 낮도 주인공이고 그전에는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해도 많이 끼치고 다니고 뭐 내 감정에 드는 행동들도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사실 저는 성격이 완전 확 바뀐 게 종교적인 게 크거든요. 종교로 하면서 사실 부작용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 맞춰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완전 내 세상이었다가 이제는 완전 반대로 다 맞춰주다가 못 살겠는 거죠. 말처럼. 그러니까 이게 좀 타협점을 찾았죠. 이제는 할 말도 다 하고 표현도 근데 아직도 조금 말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든 극단적인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에 중간으로 가려고 열심히 스물스물 가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간까지 가시길 응원합니다. 마미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정 질문이죠.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행복은 근심이 없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성격상 뭐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성격이에요. 속이 안 좋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근심 없이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신 편이군요. 네네. 그럼 어떻게 보통 해결하세요?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옷이 단종된 옷이야. 다신 못 사. 그러면 어떡해요?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해? 옷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싼 마이잖아요. 저. 그럼 딴 거 없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네.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처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베리 씨 우리 회사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이번 달부터 한 3달만 월급을 한 10 정도 깎겠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잠깐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면서? 네네 10을 깎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스트레스 올 거잖아요. 만약 근데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뭐 제안을 할 것 같아요. 뭐 3달 동안 급여를 깎는 대신에 추후에 계약서를 쓰는 거죠. 추후에 잘 될 시에 그걸 못 준 거에 2배를 준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볼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합리적이시네요. 네. 저 지금 무슨 대답 생각했는 줄 알아요? 그냥 나 잘라달라고 놓고서는 실업급여 탄다. 근데 약간 지금 회사에서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러시구나. 네. 왜냐면은 스트레스는 어쨌든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어쨌든 합리적으로 잘 해결을 해 가실 것 같네요, 베리님. 근데 약간 전 걱정돼요. 얘기 들으니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항상 다 해결이 되면 좋은데 100이면 100 다 해결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베리님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뒷내용은 굉장히 좋았는데 앞내용은 좀 꼰대 같았어요. 라떼는 말이에요. 고정 질문 2번을 할 건데요. 원래 저희가 기독교 방송이라서 원래 질문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인데 이거를 베리님에게 할 수 없어서 베리님에게
혹시 부모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자녀한테 헌신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와. 저도 미래에 자녀가 생기는 게 두려울 정도로 오, 그 정도로? 네, 부모님이 너무 저 자신을 포기하고 저희 자녀들한테 신경 써준 그 점이 너무 와닿아서 그래서 그런지 미안함도 너무 크고 앞으로 그냥 잘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고 싶었냐면은 자취하잖아요. 네. 자취라는 게 부모님하고 어쨌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취하면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더 달라질까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같이 살 때하고 따로 살 때하고 달라요? 같이 살 때는 아무래도 부딪히는 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따로 살면 그냥 엄마가 뭐 그냥 집에 만약에 집에 있으면 그냥 엄마가 뭐 하는지 별로 매일매일 보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따로 있으면은 그냥 저도 막 엄마가 막 가끔씩 생각나고 이러니까 그냥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점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혹시 부모님께서 많이 헌신을 해주셨다는데 네.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진짜 사소한 건데 아침에 밥을 매일매일 차려주시는데 제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갈 상황이에요. 이건 분명. 근데 엄마는 항상 락앤락 있잖아요. 네. 거기에 국에다가 밥을 말아줘요. 말아서 챙겨서 숟가락이랑 같이 차에 가지고 타요. 와. 그리고 엄마는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서 먹게 대박.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저는 그냥 익숙하게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고마움을 못 느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한 일인 진짜 것 대단한 같아요. 거죠. 내 그쵸. 자식 굶기지 네. 않겠다는. 왜 마르템 또 우시려고 그래요? 이번 방송도 왜 부모님 생각이 나셨어요? 네, 저도 엄마하고 되게 긴밀한 관계니까 어... 대단하시네요, 베리님 부모님이. 저는 가끔 베리님 보면서 전 베리님 걱정한 게 이제 자취한다 그럴 때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친구하고 둘이 살았거든요, 베리님이. 그러다가 이제 따로 산다고 그랬을 때 저 솔직히 진짜 너무 오지랖인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지내려고 막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뭐 괜히 엄마도 되게 걱정할 것 같고 이런 생각. 그래도 원체 똑부러지니까 베리님이. 그러니까요. 베리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부모님이 어디 가서 막 딸 어디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약간 명성 얻고 싶다 이런 건가?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약간 네. 저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대기업에 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뭐 상황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조그만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저희 최종 목표는 어쨌건 대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가 막 저 상 받았다 했잖아요. 막 그런 것도 그냥 사소하게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자랑이지만 뭔가 그 자랑하는 게 뭘 자랑해 이러면서 뭔가 뿌듯한 느낌? 그치.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엄마가 제가 좋은 회사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 딸 거기 다닌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약간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됐으면 네. 좋겠다 이런 거네. 미국님 표정.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속상하게 할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쌀 배달하셨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결국 돌아가셨는데 제가 오토바이 사서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진짜 정말 속세겐 일을 많이 했어서 근데 그런데도 항상 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시고 우리 아들은 잘 할 거야 뭐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응원도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뭔가 계속 하나씩 이뤄가는 게 어머니께는 굉장히 자랑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교사가 되면서 뭐해 뭐
아들 뭐해? 학교에서 일하잖아.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잖아. 네, 뭐 이런 거 하시고 음. 그리고 뭐 대학원도 제가 갔을 때 사실 대학원 비싼데 어떻게 다니려 그래? 어차피 제 돈으로 다니는 거니까. 근데 뭐 그래도 제가 다니는 대학원이 누가 들어도 자랑할 만한 그런 대학 물론 학부가 사실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어른들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죠. 아들 요즘에 어디 대학원 다니잖아. 그러니까 일하면서 공부하더라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뿌듯하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목이 메었어요. 자, 이렇게 부귀 영화를 원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들었고요. 참고로 저는 속이 꽉 찬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혼자 갑자기 빠져나가시네요. 그러면 고정 질문. 원래 저희 또 질문이 본인이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한마디였는데 본인과 같은 자취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제가 월세에 살아본 결과 월세에 살면은 돈이 너무 많이 깨져요. 뭐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해도 50만 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밥값도 내야 되고 뭐 생활용품비도 내야 되고 제가 따로 사니까 점심비도 내야 되고 저녁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월급이 반타작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나라에서 도와주는 이자가 저렴한 전세대출 제도를 이용을 해서 힘들더라도 이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전세대출을 사용해서 집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집 크기나 제가 아까 4.5평이라 했잖아요. 그거처럼 집 크기나 뭐 위치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포기해야 하긴 하지만 전세로 감으로 인해서 생활비 부담이 적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전세로 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현실적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거 슬프네요. 이게 사회적 문제잖아요.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건데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진짜 갑자기 목이 메네요.